어두운 밤중에 누군가가 응호의 논에서 움직이는 기척이 났습니다. 응호는 이제 31로 무던히 철이 났다고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하였습니다. 성실하고 건강한 응호에게는 병든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일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응원의 밭에 한밤중에 누군가가 벼를 훔쳐가는 것입니다. 동리에서 알아주는 모범 청년 응호가 올해는 이상하게 벼를 베지를 않습니다. 남들은 다 거둬들였고 털기까지 하련만 그는 벨 생각조차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야, 얼른 털어서 낼 건 내야지. 지주든 혹은 그에게 고리로 이자를 놓은 김참판이든 뻔질나게 찾아와 벼를 베라고 독촉하였지만 그는 한결같이 대답했습니다. 계집이 다 죽게 됐는데 벼는 다 뭐지요? 하고 말이죠. 그러면 왜 벼를 털지 않는가? 그것은 지난해 응호의 사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 응호는 한 해 동안 애를 졸이며 홑자식 모양으로 알뜰히 벼를 가꾸었건만 지주에게 도지를 제하고 빌린 장리쌀을 제하고 세금인 색초까지 제하고 나니 남은 것은 등줄기에 흐르는 식은 땀뿐이었습니다. 참말로 부끄럽고 열적이 그지없어 응호는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래, 올해는 벼를 베지도 않고 두었더니 한밤중에 손님이 다녀가는 모양입니다. 응곡의 논의 벼는 동생 응호의 논을 말합니다. 동생 응호의 벼가 없어지자 사람들은 형 응칠이를 의심하는 듯합니다. 응칠이는 자기가 의심을 받는 것에 낯이 붉어졌습니다. 아무려면 동생의 벼에 손을 댈 리가 있겠나요? 응칠이는 동네에서 만무방이라고 불렸습니다. 만무방이란 예의와 염치가 도무지 없는 사람을 이루는데 실상 응칠이도 애초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5년 전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아들이 있었고 집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내와 마주 앉아 어찌하면 살림이 좀 불어나나 고민하기도 하는 평범한 가장이었지요.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없는 사람이 살기는 너무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야반 도주를 하여 그들 부부는 돌아다니며 빌어먹기를 밥 먹듯 하다가 서로 갈라서기로 합니다. 쥐뿔도 없는 것들이 붙어 다닌댔자 별 수도 없을 뿐더러 제 마음대로 빌어먹는 것이 더 가뿐하다 싶어 가정이 파탄난 것이죠. 그 후로 응칠이는 이리저리 떠돌다가 동생 응호를 찾아온 지도 달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주재소에서 응칠이를 노려보며 글핏하면 오라 가라 영 성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과 사범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도박, 그 다음엔 절도, 또 그 다음에도 절도. 착실하고 성실했던 응칠은 암담한 현실 앞에서 어느새 전과 사범이 되어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 응원의 벼가 사라진 것도 응칠이가 의심을 받을 수밖에요. 응칠이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응원의 벼를 훔치는 도둑을 직접 잡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밤에는 요놈을 지켰다 꼭 붙들어 가지고 정강이를 분질러 놓으리라. 응칠은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동생 응호의 답답한 살림살이를 보니 제 살림이 연상이 되고 가슴이 두루 답답하였습니다. 동생 응호는 3년간을 머슴살이를 한 끝에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사경을 받는 대로 꼭꼭 장리를 놓아 얻은 계집이건만 단 2해를 못 가서 병이 들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없는 살림에 약도 해 먹였지만 당장 끼니가 걱정인 처지라 응호의 살림이 여간 공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응칠이는 건들거리며 화투판에 슬며시 끼어들었습니다. 실상 노름만큼 그를 행복하게 한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노름판을 옆에 두고는 못 지납니다. 어떤 농꾼들은 벼를 팔아서 노름판을 전전하기도 하고 다 잃고서 피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응칠이는 푼돈을 따고는 노름판을 나와서 응혼의 논으로 갔습니다. 도둑을 잡아야지요. 2시간도 넘게 어두운 나무 기둥 뒤에서 뚫어져라 논을 바라보지만 아직도 그놈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큰 비가 드는지 검은 구름이 잔뜩 끼고 빗방울이 뚝뚝 떨어집니다. 영락없이 동리 한량인 성팔이 재승이 중에 한 놈이리라 마음먹고 있는데 논둑에서 희꺼무리한 것이 보입니다. 응칠이는 몽둥이를 쥔 손에 힘을 줍니다. 그때 도적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에는 눈만 내놓고 수건인지 뭔지 헝겊이 가리었습니다. 이 자식! 남의 벼를 훔쳐가니? 응칠이는 달려들어 우선 허리깨를 내리 조졌습니다. 어이쿠쿠 하는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에 귀가 번쩍 뛰어서 고개를 들고 팔부터 벗겨보고는 그만 우두망찰하고 말았습니다. 무서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살뚝맞은 바람만이 부산스럽게 야밤의 논을 스쳐갔습니다. 한참을 신음하다가 도적이 일어서더니 성님까지 이렇게 못살게 굴기유? 라며 도적이 제법 눈까지 부라리며 몸을 획 돌립니다. 그리고 북받치는 울음을 삼키며 보찜도 내버린 채 쏘아붙입니다. 내 것! 내가 먹는데 누가 뭐래? 내 걸 내가 훔쳐야 하는 그 얄궂은 운명 앞에서 형은 에이 고얀놈 할제 볼에 눈물이 타고 흘렀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동생 응호였습니다. 자기 논에서 훔친 벼를 들어보니 가뿐했습니다. 겨우 이걸 훔치겠다고 자기 논의 벼를. 순간 응칠은 어디 산 너머에 있는 황소라도 하나 훔쳐보자 싶었지만 응호는 거칠게 거절했습니다. 형은 부질없는 일이지만 힘없는 응호에게 대뜸 매질을 내렸습니다. 동생 응호가 엎드려 엉엉 울도록 매를 내렸지만은 응칠의 마음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이 헛헛했습니다. 홧김에 했으나 쓰러진 아우를 일으켜 등에 업고 내려오는 형 응칠의 마음은 크고 길게 내뱉은 한숨 속에서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요즘 드라마 파친코가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식민지 한국인의 서름을 그 어떤 언어보다도 설득력 있게 전달한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김유정의 만무방이 그러합니다. 봄봄이니 동백꽃이니 해학 가득한 글을 쓰던 작가가 일본의 식민 지배하에 놓인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을까요?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짓고도 스스로 수확조차 할 수 없는 한국인 소작농의 비에는 우리 민족이 살아온 삶의 흔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책을 읽는 까닭은 일본을 미워하기 위해서라거나 한탄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지요. 다만 그 세대가 걸어온 길을 통하여 다음 우리 세대가 걸어갈 길을 돌아보자는 것이겠지요. 성실한 가장이었지만 가난 때문에 가정이 파탄난 응칠은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동생 응호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응곡에 논의 벼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성실하고 건면한 응호는 나이 31로 동리에서 소문난 모범 농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로 추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에는 병든 아내가 있고 논의 벼까지 도둑을 맞으니 큰일이지요. 사람들은 만무방인 응칠이를 의심했고 응칠은 밤새 지키고 섰다가 도둑을 잡는데 아뿔싸 그 도둑은 바로 동생 응호였던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자기 논의 벼가 다 자라 수확할 때가 되었는데 벼는 수확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다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응호는 수확을 할래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같이 알뜰살뜰 키웠지만 수확을 하면 장리쌀이니 도지니 색조니 다 뺏기게 됩니다. 이자가 50%에 달하는 장리쌀은 소작농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억지로 빌린 쌀이지요. 그에 더하여 조세 성격인 색조니 도지니 다 떼어주고 나면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 응호로서는 수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픈 아내를 위해서 그는 밤마다 자신의 논에 있는 벼를 훔쳐서 끼니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일제치하에서 우리 농민들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멀쩡하던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아무리 일을 해도 손에 쥘 것이 없어 피눈물을 흘리던 시절, 드라마 파친코에서는 선자의 어머니가 이제 곧 일본으로 떠날 딸 선자를 위해서 쌀밥을 지어 먹이려고 하지만 쌀을 사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쌀가게 주인의 호의로 간신히 쌀밥 한 그릇을 해 먹여서 딸을 떠나보내지만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지은 쌀로 밥 한 끼 해먹지 못하던 시절, 그것은 까마득한 옛날의 일이 아니라 불과 100년 전의 일입니다. 잊지 말자고, 역사를 잊지 말자고 이렇게 문학으로 기록을 남기고 드라마로 환생하는 것이겠지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